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저희 근무 중에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이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좀.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슬라브, 상판 절단 작업 중에 생긴 침하 현상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욱 토목부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정도 단차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며 이후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작업이 89%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됐습니다. 이상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차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철길을 덮쳤습니다. 붕괴 충격에 구조물이 조각조각 쪼개진 모습인데 부서진 잔해 사이로 철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 서 있던 작업 트럭도 깔렸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 수준으로 오는 7월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이상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과학수사팀 등을 포함한 5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무너진 상판이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서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 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 정류장 정도?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신세계 측은 탱크데이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만든 제품 탱크 텀블러에서 따온 거고 책상의 탁 문구는 실무자가 AI를 돌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5.18 의미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결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관행적인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의 탁 문구는 가방의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 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 직원들 간 내부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오늘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됩니다. 두 회사의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의 2배를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 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7명 늘어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 증가로 당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오늘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카카오그룹 공동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IT 업계는 대규모 전면 파업 전례가 드물어서 이번 카카오 노사 갈등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장중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8천선을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2배 추종 ETF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8천을 훌쩍 넘겨 8,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2천 원, SK하이닉스는 208만 7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8,000피 달성에는 27일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영향도 컸습니다. 투자 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신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별 종목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ETF 매수가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급 호전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올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5개월도 채 안 돼 거의 2배인 8,000을 돌파하면서 연내에 만피 도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PER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한 9.8배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은 한 9,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000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에 지난 22일 5% 급등했던 코스닥도 1% 오른 1,17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해 11원 내린 1,5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6거래일 연속 주간 거래 종가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해군의 수건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육.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하루 이동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강행군을 펼치면서 격전지 표심을 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여주시장 단합!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겠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3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그리고 술 먹고 경찰 패는 것도 안 했어.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나란히 보폭을 넓히던 여야 대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직후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향후 수습 상황에 따라 활동폭도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진보 성향 후보 2명과 보수 단일 후보 1명이 맞붙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8년간 인천 교육을 이끌었던 도송은 인천시 교육감은 그동안 내세웠던 읽어쓰, 즉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3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읽어쓰를 접목해 학생들에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을 펼친 경험과 정책 연속성에 더해 인지도가 높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읽어쓰 AI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읽어쓰 AI를 통해서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인천 지부장 출신인 임병구 후보는 민주진보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임 후보는 설레는 등굣길을 만들겠다며 아침 돌봄 공백과 결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중심 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교육 회복에 방점을 두어 교육 자치가 시민에 의해 실현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의 시민사단체 40여 곳에서 저를 민주진보교육감으로 추대해 주셨습니다. 인천교육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라는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진보 성향 후보에 맞서 인천교총 회장을 지낸 이대영 경인교대 교수는 단일화 과정을 거친 중도 보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인천교육수장이 진보 쪽이어서 복지만 신경 쓴 탓에 학생들의 실력과 교권이 떨어졌다며 인천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 그리고 사교육비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학교가 학교다운 그런 기능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살리는 그러한 교육 행정이 돼야 됐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기호 없이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의 첫 번째 순서로 사전투표를 짚어봅니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고수하는 유권자들이 있죠. YTN 선거단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협업해서 이런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상징 강남 도곡이동 타워팰리스와 경기 일산의 대장 주상복합 장항일동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두 고급 주상복합이 각각 위치한 곳은 지난 대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당일 투표를 한 곳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에게 기표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 넘게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쁜 놈들이에요? 제도가 나빠요. 정상적인 지정날 따위는 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간이 투표하냐 그게.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은 10개 지역의 당일 투표 비율은 90% 안팎으로 지난 대선의 당일 투표율 66%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최근 10년 동안 20-30%가량 꾸준하게 유지됐지만 후보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보 성향 지지층이 보수 성향 지지층보다 사전투표를 더 신뢰하고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활용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뽑은 유권자는 당일 투표를 더 선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3년 만에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율이 16%포인트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일부 극우 세력의 사전투표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 발길을 선거일에 묶어두는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제 사전투표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로 투표 시점에 후보별 득표 구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유달리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대구 달성 일부 지역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 비율이 70-80%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음모론이 유권자의 선택을 좁히고 그 결과를 부정선거론에 활용하는 세력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 유예했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세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고 사망 경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변호인과의 공모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등 신천지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 내 육군부대 소속 A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비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군부대에 피해 상황을 전한 뒤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협상 중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 정부는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MQ-9 드론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지닌 미국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입니다. 또 다른 무인 정찰기 RQ-4와 F-35 전투기에도 발포해 영공 밖으로 도망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러면서 미군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를 경고하며 자신들이 이에 대응할 확실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공개한 건 미군이 이란 남부를 타격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미국 정권에 책임을 묻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의 이번 공습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했습니다. Well, the straits have to be open. They're going to be open one way or the other. So they need to be open. What's happening there is unlawful. It's illegal. It's unsustainable for the world. It's unacceptable.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협상단 관계자를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동결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은 즉시,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사이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보복을 시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던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습이 종전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합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내각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열리는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 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구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 2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 개발에 염원을 담아 출범했는데요. 탄생의 배경과 현황,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58년 일찌감치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우주인을 보내고 최근 아르테미스 달 탐사까지 전 세계 우주 탐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불리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판 나사로 불리는 작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구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드디어 2023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천에 조성된 항공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업무 효율을 위해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변경됐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기업의 역할로 인해서 우주 강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전 세계 우주 분야 경제 규모는 오는 2035년 1조 8천억 달러, 약 2,7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우주에서 창출하는 시대에 우주항공청이 미래 먹거리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개청 2주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의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난해 11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4차 발사는 국내 우주 발사체 개발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누리호 발사 처음으로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면서 민간 우주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차세대 중형위성 2호.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500kg급 위성 플랫폼을 적용해 위성 개발 자립력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2030년대 달 탐사에 투입될 차세대 발사체는 지난 3월 설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임 청장을 맞은 우주항공청은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하고 2030년대 재사용 발사체를 대비한 제2우주센터 건축 등 구체적인 우주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발사체 위성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산업계와 연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개청 2주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과 우주 발사체 상용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주 강국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이분이 진행하신 분이 오버를 좀 했습니다. 찾기로 하시는데 오버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 들려. 마이크가 안 들려. 이제는 우리가 내 돈 내고 사먹은 커피까지 이건 마시지 말고 이건 마셔라,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쇠빵합시다 여러분. 안 대표님 얼굴이 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1.5도, 대구 19.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